우리 주식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 한 명을 꼽으라면 트럼프, 그 다음은 아마 연준 의장이 아닐까 싶은데, 차기 연준 의장이죠. 케빈 워시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그 잘 나가던 우리 국내 증시도 1월 말 2월 초에 크게 흔들렸지 않습니까? 케빈 워시 피어가 있었는데, 이 케빈 워시에 대한 아주 다각도의 연구와 또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정책에 대한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케빈 워시가 될 거로 생각한 사람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시장에 충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이 케빈 워시가 딱 들어오면서 금은 가격이 이제 급락을 하면서 아우, 예, 시장이 가격이 조금 뭐. 예, 힘들어했거든요. 근데 이게 글쎄요, 그러니까 케빈 워시 때문에 금은 가격이 떨어진 거냐? 울고 싶을 때 뺨 맞은 거냐. 그렇죠. 이제 핑계를. 투자냐? 이제 왜냐하면 케빈 워시가 들어와서 이 엄청난 매파가 들어왔기 때문이다라고 하면 국채금리가 발작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국채금리가 생각보다 크게 안 움직였어요. 예. 그럼 사실 연준의 통화 정치에 가장 민감한 게 국채금리인데 그렇죠. 걔는 크게 안 움직였는데 금은 가격만 흔들렸거든요. 예. 그걸 갖고서 케빈 워시 충격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냐? 너무 많이 그래서 올렸어. 예, 저도 조금은 좀 의구심이 의구심이 좀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장에서 케빈 워시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 이제 우려하는 건 케빈 워시가 매파다. 이 매파의 등장이 굉장히 위험하지 않겠냐. 이게 이제 해석의 그렇죠. 핵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왜 저 사람을 뽑았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였죠. 네. 왜 매파를 뽑지? 이제 이런 건데 잠깐 이제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죠. 그럼 이제 케빈 워시가 매파인가부터 한번 시작해 보면, 저도 이제 2004년부터 마켓을 봤으니까요. 이제 케빈 워시가 2006년부터 11년까지 페드 연준 이사. 예, 연준 이사였었는데, 이게 기억나는 게 2006년, 7년, 8년에는 케빈 워시에 대해서 잘 못 느꼈어요. 뭔가 이게 두드러진 의견을 내는 게 아니었던 저도 게.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때. 예, 왜 그러냐면, 예. 2006년, 7년, 8년은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심해가지고, 예. 다 연준 위원들 전체가 다 금리 인상하자고 했지, 예. 거기서 금리 인하하자고 하는 사람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케빈 워시가 약간 매파적인 성격이 그때 있었던 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케빈 워시가 두드러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때 다 집단으로 다 매파였죠.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2009년도부터 조금씩 이제 느껴진 게 어떤 게 있었냐면, 2009년도가 글로벌 금융위기였잖아요. 벤 버넌키가 예. 양적 완화부터 해서 엄청나게 그렇죠. 할 텐데. 그때 이제 2009년 3월에 벤 버넌키의 양적 완화를 한 다음에 주식시장부터 시작해서 실물 경기가 바닥을 잡고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예. 근데 올라가서 몇 달 안 돼가지고 2009년 하반기인가? 케빈 워시가 이제 금리 인상해야 된다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게 이 양반 왜 이래? 이게 기억이 나요. 예. 이런 생각했던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들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하는 게 2010년도 11월에 버냉키가 2차 양적 완화하거든요. 예. 그때 이제 반대를 극렬하게 했었죠. 그때 이제 호니그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파월이 있었는데, 이 호니그하고 케빈 워시가 핵심이 돼가지고 이 양적 완화에 대해서 매파의 핵심. 예, 그렇죠. 굉장히 좀 반대를 좀 많이 했던 게 이제 저도 기억은 나요. 예. 근데 그러면 2009년 10년에 금리 인상 조기하자 1번, 그 다음에 양적 완화 하면 안 된다 이게 2번. 이 두 가지만 딱 봐도 야, 이거 매파 아니냐 이 느낌 딱 오거든요. 그거 맞죠? 그건 매로 해석을 하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저는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예전에 매면 이번에도 매냐. 이게 사람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나이가 듦에 따라서, 또 어떤 포지션에 있는지에 따라서 좀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나요? 보통? 그렇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 좀 봐야 되는데. 그때 워낙 또 젊었을 때죠. 그렇죠. 한번 잠깐 생각해보면, 블라드라는 사람 있잖아요. 아우, 엄청. 요즘은, 그렇죠. 요즘 완전 집에 가신 분인데, 지금. 예, 집에 가신 분인데, 예. 22년도에 연준이 기준금리 아우, 인상할 때 제임스 블라드. 파중의 매파였죠. 그래서 저기 우리나라 사람들, 저기 그때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블라드를 모르는 분이 아무도 아니,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제롬 파월보다도 더 그렇죠. 익숙해요. 다들 진짜 그 사람 저기 연설한다고 다 네, 긴장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긴장 모드였는데. 완전 슈퍼 매파예요. 예, 그렇죠. 근데 2022년에는 매파 중에 매파였잖아요. 예. 근데 2015년, 16년에는 그 사람이 비둘기 중에 비둘기의 비둘기였죠. 거두였어요. 예, 왕비둘기였어요. 예. 그래서 그분만 등장하면 다들 그렇게 기분이 푸근했어요. 인상도 되게 좋다고 그러고. 근데 그 좋던 인상이 22년도에는 되게 왜 이래 이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좋은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22년도에는 매파로 변심을 해버렸죠. 비슷한 사람이 카시칼이라는 분이 있어요. 아, 미니애폴리스 연은 네네네. 총재거든요. 예. 그분이 15년도에는 엄청난 비둘기였는데 그렇죠. 22년도에는 블라드 옆에도 그냥 엄청 매파로 맞아요. 난리를 부렸던 쌍두 사람이에요. 맞춰야죠. 그럼 그 둘은 변절자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 변절자라고 해석하는 게 맞냐? 참고로 작년에 호주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3번 내렸거든요. 예. 이번에 기준금리 인상했어요. 예. 그럼 변절한 건가요? 탄력적으로 대응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그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베센트 재무장관 있죠. 예. 베센트 재무장관이 되기 전에는
그 바이든 행정부 때 옐런 재무장관을 그렇게 비판했어요. 완전 비난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야, 생각해봐라. 단기 금리는 낮고 장기 금리는 높아요. 장기로 국채를 조달하면은 이자를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옐런 재무장관이 단기 국채 발행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봐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단기 국채 발행이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만기가 수시로 돌아오니까 이자 부담은 낮아지면 부채의 구조가 불안해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망조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단기 국채 발행 늘리면 안 되고 장기 국채 발행 늘리라고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비난했거든요. 그럼 자기가 장기 국채 발행 안 하잖아요. 단기 국채 발행 하거든요. 그럼 이게 변심한 거냐. 하나 더 말씀드리면 트럼프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 2016년도에 네.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할 때 대선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그 대선 토론회 할 때 힐러리하고 붙었어요. 네. 그때 이제 뭐라고 하냐면 제닌 옐런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정말 정치적인 인간이라고. 지금 금리 다 올려야 되는데 금리 올리지 않고 오바마 밀어주려고 금리를 갖다가 이렇게 낮춰놔가지고 지금 오바마를 밀어주고 있다고. 네. 당신 클린턴 당신보다도 더 정치적인 인간이고 내가 가면은 자년 옐런 날려버리겠다고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만 보면 트럼프는 매파잖아요. 지금은 대놓고 빨리 금리 낮추라 자,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한번 잠깐 기사 한번 보시죠. 제가 베센트 거 하나 가져와 볼까요? 예. 베센트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공화당에서 이제 자넷 옐런 재무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왔대요. 예. 재무부가 단기 금융 비용을 낮추고 대통령 선거 기간을 앞두고 인위적으로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단기 국채를 남발했대요. 그래서 스콧 베센트도요. 옐런 재무장관을 향해서 단기 국채 문제를 갖고 날을 세웠었대요. 예. 지금은 자기가 그렇잖아요. 그 밑에 보시면 트럼프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 2015년도 기사예요. 아 이거 저기 찾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예. 뭐라고 하냐면 도널드 트럼프가 2015년도에 지금 주식시장은 거품이래요. 25년 아니고 15년, 11년 전이에요. 네, 11년 전에. 지금 주식시장은 거품이래요. 부동산 재벌이기도 한데요. 뭐라고 하냐면 자닌 옐런 연준 의장이요. 경제를 간신히 버티게 하고 있대요. 연준이 인위적으로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오바마 밀어주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희 자산가격 버블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 저금리 때문에 수백 달러씩 저축을 위해 일해온 사람들이 부풀려진 주식시장에 뛰어들도록 강요를 받고 있으면서 어느 순간 그들은 전멸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매파잖아요. 아. 밑에 보시면 네, 잠깐 보시죠. 한국 상황이 연상이 되네. TV 토론에서 옐런 연준 의장이 정치적인 이유로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트럼프가 맹비난을 해요. 예. 연준은 이렇게 정치적으로 행동하고 있는데 주식시장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연준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않고 있다. 연준은 힐러리보다 더 정치적.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체하겠다 얘기하고 있죠. 1기 트럼프 출범 전 트럼프 후보와 힐러리 후보가 한참 대선에서 경쟁할 때 TV 토론. 바이든이 아니라 힐러리하고 붙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때 보면 금리 올리라고 했거든요. 막 빨리 금리 올려야 되는데 올리지 않고 있다고. 근데 자기 대통령 됐잖아요. 그런 다음에 파월한테 머리가 없는 사람이라고 금리 왜 안 내리냐. 마이너스 금리 내려가야 된다고. 저금리가 좋은 건데 뭐하고 앉아있냐고. 정치.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거죠. 한 사람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전에 했던 말을 갖고서 그 사람은 그럴 거라고 그렇죠. 픽스를 하는 건 저는 조금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케빈 허씨가 과거에 그랬다고 해서 지금도 그럴 것이다? 요렇게 논리를 가져가는 건 너무 조금 단순한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항상 누군가 연준 이사 들어오면 이 사람은 원래 매파야? 뭐 비둘기파야? 이거 많이 보거든요. 물론 참고해야죠. 예. 그래서 아리까리 할 때에는 그 성향이 나오는 건 동의해요. 근데 이 사람은 이럴 거니까 무조건 이쪽이야. 이렇게 생각하고서 접근하는 거는 저는 좀 무리수가 따르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은 좀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혼자 적절한 비유가 없을까 하다가 저게 호키시 하지도 않고 도비시 하지도 않고 뭐라고 표현해? 피존이다 저거. 공작새일 가능성이 있다. 예. 햇빛 나는 데는 타짝타짝 튀잖아요. 걸려 타짝타짝. 좋은 비유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느낌이 좋은데요. 방송이나 글을 쓸 기회가 없어서 그냥 이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케빈 워시에 대해서 그래도 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갑자기 호키시하게 바뀌지는 않을 수는 있으나 그래도 중앙은행, 즉 연준의 대차대조표 자산이 너무 크다. 이거 좀 줄여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여전히 걱정하는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앞서도 제가 무슨 말씀드렸냐면 케빈 허씨가 얘기했던 것 중에 포인트가 2010년도에 2차 양적 완화를 극렬하게 비난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제 그런 것처럼 이 양적 완화를 통해서 국채를 사들이면 연준의 자산에 국채가 쌓이니까 대차대조표가 늘어나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거 빨리 줄이라고 이거 하는 건 아니다. 네. 안 맞는 것 같다. 최근에 또 이런 얘기 또 했어요.
그런 거 보면은 결국에는 대차대조표 쌓아놓은 걸 줄이는 건 양적 긴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매파죠. 네. 그러니까 양적 완화 안 된다. 양적 기준금리 긴축해라. 올리고 뭐 그래야 매파냐? 네, 그렇죠. 자산을 줄이면 그렇죠. 실질적인 매파지. 그러면서 되려 기준금리 인하해야 된다. 뭐 되게 이 혼란스러운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이 뭐야? 뭐 이런 생각을 좀 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볼게요. 뭐냐면 캐비너시는 과연 양적 완화를 반대하느냐? 네. 양적 완화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냐면 그 연준의 본분을 넘어서는 일이래요. 과도한 액션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잠깐 정리를 좀 해드리고. 네. 2009년도 초에 1차 양적 완화를 했고, 그 다음에 2010년도 11월에 2차 양적 완화를 했고, 2012년도 9월에 3차 양적 완화를 했어요. 근데 이제 2012년도에는 연준의 캐비너시가 없었고요. 2차 양적 완화를 할 때, 2차 QE를 할 때가, 이때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0년도였잖아요. 이때 캐비너시가 반대를 했어요. 1차 QE를 할 때는요, 양적 완화를 할 때는 캐비너시가 있었는데 이건 반대를 하진 않았어요. 이상하잖아요. 왜 반대하랬는데 왜 반대했지? 왜냐하면 1차 양적 완화하고 2차 양적 완화는 달라요. 왜 다른지 잠깐 말씀드려볼게요. 네. 1차 양적 완화가 있었던 2009년도 초는요, 뭐가 있었냐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는요, 금융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망가지고 있었죠. 예. 그래서 중앙은행이 원래는 이거예요. 연준이 미국의 시중은행한테 돈을 뿌려주면 미국의 이 시중은행은 이 돈을 갖고 대출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금융위기 때 시중은행이 다 죽은 거예요. 예. 그럼 연준이 시중은행한테 암만 돈을 줘봤자 움직이 이미 다 누워있는데 암만 돈을 줘봤자 얘네들이 액션을 할 수가 그리고 없잖아요. 심장이 뛰질 않는 그렇죠. 거죠. 혈액이 쫙쫙 그렇죠. 뻗지를 못하죠. 얘가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연준이 어쩔 수 없이 뛰어나가서 골키퍼가 뛰어나가서 뛰는 거죠, 본인이. 그래서 양적 완화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때는요, 09년도 초에는 이 금융기관이 다 파산을 하면서 금융 시스템이 뒤집어 엎어질 거야. 이 두려움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이 실물경제는요, 당장 경기가 돌아가고 있는데 대출만 받으면은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라서 살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대출해줄 수 있는 시중은행이 다 누워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럼 대부자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돈을 해줄 수 있는. 그럼 시중은행이 누웠으니까 누군가 대부를 해줘야지 살. 예. 그래서 연준이 이때 최종 대부자의 역할을 해요. 음. 그래서 마지막에 골키퍼가 뛰어나가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리스크가 생겼을 때 연준이 여기서는 어떻게 한 거냐면 긴급 상황에서요. 최종 대부자의 역할을 합니다. 네. 이거는 연준의 롤 중에 있어요. 라스트 리조치라고 해가지고. 네. 이거는 최종 대부자는요. 저건 해야죠. 예, 그렇죠. 이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네. 이건 연준의 롤이에요. 1차 QE는 이렇게 했거든요. 2차는요? 자, 2차 QE가요. 네. 이게 10년도 11월이었거든요. 네. 이때는요. 미국이 어떤 시스템 리스크가 있다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돈 많이 풀려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미국의 경기가 별로 안 좋았어요. 네. 그래서 미국 경기가 09년도에 돈 뿌리니까 올라왔다가 다시 2010년도 상반기에 그리스에서 문제가 생겨요. 유럽 재정위기가. 네. 그래서 훅 주저앉는 것 같으니까 한 번 꺾였다가 다시 꺾일 것 같다고 한 걸 뭐라고 했냐면 이때 더블 딥이라는 말이 나와요. 아, 생각나네. 예, 더블 딥 리스크가 커져요. 그래서 야 이거 아니다. 저거 실물 빠지면 경기, 그렇죠. 답이 없다. 예, 그래서 실물 경기를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해서 이 더블 딥 리스크를 갖다 해지하려고 완화시키려고 여기서 누가 나선 거냐면 2차 양적 완화로 돈을 뿌리게 돼요. 자, 이게 더블 딥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돈은 많은데 이 돈을 돌리질 않는 거예요. 왜? 불안하니까. 왜냐하면 돈이 안 돌다 보니까 시중금리가 나쁘지가 않고 높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은 무위험으로 이자를 많이 받고 있는데 못하러 위험한 데 그렇죠. 투자를 하겠어요. 은행에서 충분한 이자를 주니까. 2차 양적 완화의 포인트는 뭐냐면 네. 장기 국채를 마구 사들여요. 그러면 장기 국채 가격이 올라가면서 장기 국채 금리가 내려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무위험 자산에 머물렀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 보상이 확 줄어들어요. 못 버티죠. 그렇죠. 받을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그러면 무언가 조금이라도 위험한 자산을 찾아요. 조금이라도 장기 자산을 찾아요. 그래서 더 멀리 더 위험하게 이쪽으로 돈이 가도록 해버리거든요. 그게 장기 국채 주식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신흥국 자산이고. 그렇죠. 국채에 갖다 금리를 눌러버리니까 국채 금리보다 조금이라도 더 주는 하이힐드로 돈이 가고 하이힐드보다 주식으로 네. 가고 주식보다 리스크 있는 자산으로 가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자산 시장으로 풀려나가서 버블을 만든 거죠. 그럼 잠깐 볼게요. 그럼 얘는 최종 대부자냐? 진짜 급하냐? 아니죠. 가지고 나가는 아니란 아니죠. 얘기예요. 네. 최종 대부자가- 그렇죠. 저거를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캐비너시가 저러면 안 된다고. 이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라고. 이래서 이렇게 보시죠. 캐비너시는 양적 완화를 반대해 라고 할 때 양적 완화가 최종 대부자로서의 양적 완화는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얘는 반대해요. 음.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정확히 보셔야 되는데 지금 잠깐 볼게요. 네. 그러면 지금 뭘 걱정하고 있냐면 연준이 양적 완화를 통해 가지고 자산을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양적 긴축을 하고 있었거든요. 자산을 줄였어요. 그럼 더 줄이면 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게 지금 걱정인 거거든요. 케빈 어시가 이것도 줄일까 봐. 잠깐만 볼게요. 지금 이게 연준의 지급준비금이에요. 연준이 자산이 많거든요. 연준의 자산 중에 특히 은행 자산 중에 지급준비금이 있어요. 네. 보시면 이겁니다. 이렇게 늘어났다가 지금 꽤 많이 줄였어요. 꽤 많이 줄였는데 그럼 여기서 만약에 양적 긴축하면 더 줄어드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야 이거 또 경기 둔화되고 난리 나는 거 아니야? 이거거든요. 근데 잠깐 보시면 여기서 줄이다가 지금 멈춰섰어요. 더 이상 양적 긴축 안 하거든요. 지금 네. 오히려 단기 국채를 사들이면서 조금씩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예. 왜 그러냐? 이미 1, 2, 3차 양적 완화를 하면서 이렇게 자산 2015년이에요. 자산을 이렇게 늘린 다음에 쫙 줄여섰단 말이죠. 계속 줄이다가 2019년도에 너무 많이 줄인 나머지 레포 사태가 나서 사단이 났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돈 뿌려가지고 다시 끌어올렸거든요. 이렇게 사단이 날 것 같을 때 돈 뿌리잖아요. 이런 건 최종 대부자의 역할이에요. 저건 양적 완화지만 괜찮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때 양적 완화는 아니고 낮추기 뭐 이런 얘기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의도를 보셔야 되는데, 자 그럼 볼게요. 지금 만약에 이렇게 줄이고 있는데 지금 여기 줄이고 있다가 작년 말부터 단기 금융시장이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약간 메롱메롱한 상황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다 대고 계속해서 긴축을 한다? 그러면 19년도 9월처럼 또 난리가 나요. 그럼 이건 좌시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는 거는 케빈 어시도 걱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냥 케빈 어시가 들어오면 무조건 아무것도 안 보고 양적 긴축을 할 거냐? 대차대조표를 더 줄일 거냐? 그러지는 못한다는 얘기죠. 왜? 케빈 어시가 찬성하고 있는 금융 시스템의 불안, 이걸 해치하기 위한 돈 풀기에 대해서는 케빈 어시가 반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 보세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시장이 대차대조표 축소를 케빈 어시가 할 거다. 이것 때문에 예. 두려워하니까 이제 시장이 흔들릴 것 같으니까 이제 베센트가 수습하려고 나선 거예요. 베센트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베센트가 뭐라고 하냐면 케빈 어시 체제에 들어가더라도 대차대조표 조정이 빠른 시간에 이루어지진 않을 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차대조표 축소 조정하지만 그렇게 빨리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최소 1년 정도 시간을 두고 뭘 할지 결정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밑에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마이런 이사 있죠. 미란이라고 해야지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마이런 이사가 있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축소하는 데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존재할 수 있대요. 저 고세 사람 다 트럼프 밑에서 다 한 자리씩 하는 그렇죠. 다 한 팀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케빈 어시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양적 긴축 시작되냐? 양적 완화를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이니까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얘기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케빈 어시는 양적 완화를 반대한다. 그게 아니라 어떤 성격의 양적 완화냐. 연준이 경기 부양을 하는 게 연준의 목표가 아니에요. 네. 연준의 그 목표하고 벗어나 있는 양적 완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자, 한번 보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요까지만 좀 말씀드리고 제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독립성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연준의 독립성. 네. 이 연준의 독립성이 뭐냐면, 연준의 독립성 하면 저 같은 사람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파월 자르려고 하고 하도 연준을 흔들어대니까 연준의 독립성이 흔들리는 거야.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의회에서 이번에 베센트 재무장관을 딱 불러다 놓고 물어봐요. 독립성이 지금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면 이럴 것 같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나 이렇게 봤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는 그 오해한 거라 우리 괴롭히는 게 아니고 독립성 되게 중요하다. 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죠. 그랬더니 베센트가 의외로 뭐라고 하냐면 독립성 너무 중요하다고. 지금 연준의 독립성이 크게 침해를 받고 있다고. 연준이 독립적이지 않다. 이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자 봐라 이런 얘기죠. 24년도에 11월 달에 대선하는데 24년도 9월 달에 빅컷을 해요. 그렇죠. 이게 독립성이냐. 연준이 정치화돼 있다. 11월 달에 또 금리 인하하지 않냐. 그해. 그런 거죠. 그리고 연준이요.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는 양적 완화라는 거대한 힘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양적 완화를 막 해가지고 경기를 끌어올릴 수 있죠. 그럼 이만큼 쌓아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쌓아놓은 만큼 또 줄이면 되잖아요. 그럼 어떤 때는 양적 긴축을 하잖아요. 그럼 경기를 흔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럼 정치화 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할 때는 좋아하는 쪽이 있으면은 양적 완화하고 하고 있다가 긴축하고 양적 긴축하고 그런 거죠. 그러면 이거 너네 이렇게 해도 되겠냐? 이렇게 하면 왜 독립성을 침해하시냐고. 한번 잠깐 이렇게 생각해보죠. 그러고 보니까 트럼프 연간에서는 정말 독립적이었네요. 그러니까 한번 거꾸로 생각해보니까. 예, 잠깐 생각해보죠. 우리가 주식 투자라는 주주의 입장에 연준이 이제 주식회사고 우리가 주주예요. 연준은 어떻게 돈을 버냐면 인플레이션을 안정시켜서 돈을 번다고 가정해요. 그렇죠.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면 막 돈이 쏟아져 들어온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그럼 이제 우리가 주주입니다. 그럼 파월을 평가해 볼게요. 파월은 그러면 잘한 건가요? 22년도를 보면? 아니, 일시적이라고 했다가 그 어마어마한 폭증을 만들어가지고. 레리 서머스 같은 사람한테 욕 엄청 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실수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우리가 주주고 경영자예요. 잘라야죠. 그 정도의, 그렇죠. 잘라야 되잖아요. 잘라야죠. 근데 연준 의장 자른다고 하면 무슨 얘기 나오죠? 독립성 침해라고. 그렇죠. 그럼 독립성이라는 성역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준 의장은 책임을 안 지지 않습니까? 뭐 책임 없이 그냥 독립성이라는 성 안에 숨어가지고 그렇죠. 책임 없이 막 지르면. 무책임이 독립은 아니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를 또 들으니까 그런가?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 로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이 양적 완화에서 대차대조표를 크게 갖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잠깐 볼게요. 트럼프가 뭐라고 하냐면 MBS 2천억 달러를 매입하겠대요. 그러면 2천억 달러 매입하면 이 MBS 있잖아요. 모기지 채권 금리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택시장이 활성화된대요. 네. 그럼 이것도 양적 완화지 않습니까? 일종의. 근데 그거는 연준이 사는 게 아니라 재무부에서 페니메하고 프레디맥을 시켜서 사겠대요. 그럼 사실 이것도 어쨌든 시장에 개입해서 양적 완화 같은 거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캐비너시는 이걸 반대하냐? 아니에요. 그건 연준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담배를 갖고 있는 사람. 이게 비난할 건 아니지만 꼬마애가 담배를 갖고 있어요. 비난해야죠.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연준이 양적 완화 하는 걸 비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캐비너시를 보면서 매파! 양적 완화를 비판했으니까 매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옛날의 모습이 네. 지금도 이어진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 1번. 두 번째는요. 양적 완화라는 걸 하잖아요. 이 양적 완화도 여러 가지가 있다. 그리고 누가 이걸 하는지에 대해서 의도를 누가 갖고 있는지 이게 더 키포인트가 된다. 이게 포인트가 됩니다. 그렇죠. 이런 설명이 사실 필요한 이유는 1월 말 2월 초에 그 캐비너시 발 공포 때문에 여러분 좋아하시는 주식들이 하면 얼마나 폭락했습니까? 그때 매파 등장이라고 그 알토란 같은 주식들을 다 그냥 그죠? 매도해 나셨던 분들은 정말 허무했을 거예요. 그 캐비너시라는 사람 얼굴도 모르는데 막 유튜브고 뭐 언론들이고 막 이제 뭐 완화적인 정책은 끝난 것처럼 막 써대고 막 방송을 해대니 거기에 그냥 흔들려가지고 그 소중한 주식들을 다 포트폴리오를 깨고 했던 기억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공부가. 조금 어떤 큰 뉴스 이런 것들이 오면은 꼬박꼬박 이렇게 행간의 의미와 또 진짜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에 대한 탐구만이 실수를 좀 줄이고 좋은 결정을 좀 늘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오건영 단장님한테 이런 것들을 그냥 원할 때 그냥 자판기처럼 탁탁탁탁 이렇게 배울 수 있을까? 언제든지 또 불러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신한은행의 오건영 단장과 함께 환율의 문제 그리고 캐비너시의 진면목에 대한 얘기를 1부, 2부로 여러분이 너무 길다 그러셔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했거든요. 여러분 또 궁금한 거 있거나 또 이런 거 좀 알려주셔 하는 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주특기가 그거 아닙니까? 서배력. 그래서 오건영 단장하고 잘 얘기해서 다음번에 또 여러분 모르는 부분을 제가 이렇게 잘 긁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행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